선생님, 바람이 많이 차네요. 오늘도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급식 봉사 끝나고 나오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식판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몇 분인데 그 몇 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손끝이 시리고 집에 가서 씻고 눕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 차에 탔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라디오는 안 켜고 쓸데없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운전만 했어요. 집 앞까지만요. 그 말이 선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편해지면 거절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오늘은 차, 내일은 짐, 그 다음은 문 앞.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제가 걸린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 집 주소는 너무 빨리 외웠는데 정작 자기 이야기는 늘 비워둡니다. 웃으면서 넘기고 제가 할게요만 남기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제 생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남자가 왜 그렇게 빨리 제 생활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명자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복지관 급식실에서 봉사를 한 지 1년 반쯤 됐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딱 이틀만 나가는 거였어요. 남편 보내고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사람들 있는 데라도 나가야 잠이 왔거든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익숙해질 만큼 그 시간들이 제 일상이 됐죠. 식판 정리하고 반찬통 뚜껑 닫고 봉사조끼를 벗어서 접는 동작까지 다 정해진 루틴처럼 반복했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으면 앞치마에 닿고 스테인리스 식판이 짤그랑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삶에서 가장 규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뒤편 주차장은 늘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저만 남아서 천천히 짐을 챙기곤 했죠.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였는데 그 5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겨울 끝자락이었어요. 집에 가서 씻고 눕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죠. 그러다가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용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61라고 했고 픽업 자원봉사로 몇 번 나왔더라고요. 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인사만 짧게 하고 누가 차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혼자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익숙했고 누군가 태워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썼는데도 빗물이 옷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신발도 다 젖고 손가락 끝이 시려서 우산대를 잡기도 힘들었죠. 그때 용식이 차 키를 딸깍 눌러서 문을 열더라고요. 선생님, 집 앞까지만요. 그 말에 저는 한 번 숨을 삼키고 탔습니다. 라디오는 켜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질문도 안 했고요.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리고 히터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축축한 옷깃이 조금씩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렸습니다. 용식이 먼저 내려서 제가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받아들었어요. 문 무거우시죠? 잠깐만요. 저는 집 앞이란 말이 현관 앞까지라는 걸 그날 늦게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고 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문을 열려고 열쇠를 꺼내는데 용식이 반찬통을 천천히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러웠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서 저는 부엌 쪽으로 가서 반찬통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용식의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요? 저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고 거실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죠.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 내일도 태워드릴게요 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그냥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답장 하나가 제 일상에 용식이라는 사람을 들인 첫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같은 시간이 점점 더 많은 시간으로 늘어날 거라는 걸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오래됐습니다. 알람 없이도 6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약통을 흔들어서 소리를 확인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거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죠. 봉사 가는 날이면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났어요. 그게 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식을 알고 나서 그 루틴에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복지관 앞에 도착하면 용식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봉사자 명단을 보고 오늘 결석한 분 누구죠? 그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저는 그가 사람들 정보를 너무 빨리 외우는 게 잠깐 걸렸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인데 누가 어디 사는지, 누가 무릎이 안 좋은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넘겼어요. 그냥 꼼꼼한 사람이겠지 하고요. 봉사 끝나고 나오는 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형광등 소리, 식판 정리하는 소리,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소리까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용식을 만나면 그 뒤가 달라졌죠. 가방 제가 들게요. 핫팩 하나 더요. 용식의 다정함이 말이 아니라 손과 동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려고 하면 먼저 가로채서 차 트렁크에 넣었어요. 추운 날이면 핫팩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줬죠. 저는 거절하려다가도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괜찮아요를 삼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거절을 안 하는 게 더 편해지는 거죠. 차 안에서도 라디오는 안 켰습니다. 용식은 늘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가끔 신호 기다릴 때 제 쪽을 보면서 오늘 힘드셨죠? 그 같은 말을 했는데 그게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짧게 네 하고 넘겼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용식이 차를 세우고 나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주고 제가 타면 층수 버튼도 눌러줬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절하네 했는데 나중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손을 뻗으면 용식이 먼저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용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락처 저장해도 되죠?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나왔어요. 마치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톤이었죠. 저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개인톡으로 내일 시간을 물어보고 제 집 앞까지 태워다주고 가방도 들어주는 사람인데요. 연락처 저장쯤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네 하고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용식이 자기 번호를 눌러서 저장하고 제 번호도 자기 핸드폰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말했죠. 이제 편하게 연락하세요. 급하면 전화 주셔도 돼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니까 용식 이름 옆에 픽업 봉사라고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용식이 저장하면서 직접 쓴 거였죠.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픽업 봉사라고 저장했을까요? 그냥 이름만 써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생각도 금방 넘겼어요. 뭐 친절한 거겠지 하고요. 다음 날부터는 단톡방보다 개인톡이 더 자주 왔습니다. 오늘 몇 시예요? 내일은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짧게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긴 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쌓이니까 뭔가 용식이라는 사람이 제 일상 안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가는 날이면 용식 차를 타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봉사 끝나면 자동으로 주차장으로 가고 용식이 문 열어주는 걸 기다렸죠. 그러다 어느 날 용식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엔 바로 집 앞까지 가는데 그날은 중간에 멈춘 거예요. 선생님, 잠깐 차 마시고 가실래요? 그 말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만 하고 말을 별로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차를 마시자는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왠지 실례인 것 같았어요. 한 달 넘게 저를 태워다 준 사람인데 차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용식과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용식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저는 따뜻한 차를 시켰죠.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용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는 거 오래되셨죠? 그 질문이 조금 직접적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 용식이 나쁜 의도로 묻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네, 오래됐어요. 힘드시겠어요. 용식은 그 말을 아주 조용히 했습니다. 동정하는 톤도 아니고 안쓰럽다는 톤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시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버스가 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용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그래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용식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픽업 봉사 나온 사람으로만 봤는데 그날 처음으로 혼자 사는 61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카페를 나와서 차에 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용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는 제가 계속 태워드릴게요. 대신 봉사 끝나면 꼭 연락만 주세요. 그게 규칙이 됐습니다. 봉사 끝나면 용식한테 연락하고 용식이 태워다 주는 거요. 저는 그날 밤 핸드폰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하고요. 그런데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내일도 연락하면 되는 거니까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아니라 초여름 장마 같은 비였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복지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죠. 급식실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게 들렸습니다. 우산을 펼쳐도 소용없을 것 같은 비였어요. 복지관 뒤편 주차장으로 나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고여 있었죠. 저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왔어요. 양말이 축축하게 젖는 느낌이 불쾌했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이 비를 맞고 5분은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용식이 차 창문을 내리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명자 씨, 빨리 타세요. 저는 뛰다시피 차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용식이 히터를 켜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왔죠. 저는 젖은 우산을 발밑에 놓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신발 완전히 젖으셨네요. 용식이 제 발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더 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는 켜지 않았고 빗소리만 들렸어요. 용식은 천천히 운전했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용식이 말했습니다. 오늘 집까지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 비에 걸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답했어요. 그런데 용식의 집까지라는 말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집 앞까지가 아니라 집까지였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용식이 먼저 내려서 우산을 펼쳤죠. 제 쪽 문을 열어주고 우산을 제 머리 위로 받쳐줬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용식이 우산을 든 채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걸었죠. 제 신발에서 물이 쫙쫙 소리를 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물자국이 남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용식도 따라 들어왔어요. 층수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용식이 말했습니다. 옷 다 젖으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서 이마에 붙어 있었고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용식이 뒤따라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죠. 그런데 손이 젖어서 열쇠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떨어뜨렸어요. 용식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만에 겨우 열쇠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철컥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데 용식이 말했습니다. 바닥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발을 현관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요. 용식은 우산을 접어서 현관 밖에 세워두고 젖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까지 다 젖어 있었어요. 용식은 양말을 벗어서 손에 들고 맨발로 거실 쪽을 봤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하기엔 이미 들어와 있었고 나가세요라고 하기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반찬통 정리하고 갈게요. 명자 씨는 얼른 씻으세요. 용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 쪽으로 비켜섰어요. 수건을 꺼내서 용식한테 건넸죠. 발 먼저 닦으세요. 용식은 수건을 받아서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부엌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용식이 냉장고 문을 여는 걸 봤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플라스틱 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식이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두면 찾기 쉬워요. 오래된 것부터 앞에 놓고요. 용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김치통을 앞으로 당기고 새 반찬통을 뒤로 밀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방식하고는 달랐어요. 저는 늘 종류별로 정리했는데 용식은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 같았죠.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왜 내 냉장고 안을 이 사람이 먼저 정리하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기가 어색했거든요. 용식이 냉장고 문을 닫고 손을 씻으러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 나오는 소리가 났고 비누 거품 내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는 소리까지요.
그러고 나서 용식이 식탁 쪽으로 왔습니다.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식은 현관까지만 들어왔거든요. 문 앞에서 인사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오늘은 냉장고를 정리하고 손까지 씻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명자 씨, 물 한 잔만 주세요.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정수기 물을 컵에 따랐어요. 용식 앞에 놓고 다시 앉았죠. 용식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손으로 컵을 돌렸어요. 물이 컵 안에서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죠. 요즘 좀 어때요? 용식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애매했어요. 뭐가 어떤지 묻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용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겠어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톤이 조금 달랐습니다. 걱정하는 톤이었고 더 친밀한 느낌이었죠.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면 뭔가 더 들어올 것 같았고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죠. 방 안이 어두워져서 저는 일어나서 거실 불을 켰습니다. 용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명자 씨,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 무겁게도 느껴졌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이 제가 더 들어가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식탁에 다시 앉았어요. 용식을 봤죠. 용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용식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늘 제 이야기만 물어봤는데요.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명자 씨가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용식의 말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용식은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오늘 많이 젖으셨으니까 얼른 씻고 쉬세요. 그러면서 현관으로 갔어요. 양말을 다시 신고 신발을 신었죠. 신발끈을 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용식이 저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현관 쪽을 봤어요. 용식이 세워둔 우산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용식이 정리한 대로요. 김치가 앞에 있고 어제 만든 반찬이 뒤에 있었죠. 그날 밤 용식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답장을 바로 안 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봉사 끝나고 나오는데 용식이 말했어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 저는 아직 안 먹었다고 했죠. 용식은 그럼 같이 먹고 가요 하고 차를 복지관 근처 식당 쪽으로 몰았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손님이 별로 없었죠.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용식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도 마주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죠. 메뉴판을 보는데 용식이 먼저 주문했어요. 여기 김치찌개 2개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주문한 거였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는 않았죠. 어차피 김치찌개 먹어도 괜찮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밥도 함께 나왔고요. 젓가락을 집어드는데 젓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용식은 천천히 먹으면서 가끔 저를 봤어요. 명자 씨, 혼자 너무 오래 버티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용식은 계속 말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알아요.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칠 때가 많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요. 그 말이 제 방어를 조금 무너뜨렸습니다. 용식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혼자 산다는 거, 힘들다는 거, 외롭다는 거요. 저는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혀끝이 살짝 떼는 느낌이었죠. 용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자 씨 보면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맞아요 정도만 하고 싶었는데 그 말도 안 나왔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용식이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손을 저으면서 괜찮아요 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잖아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창밖 풍경만 지나갔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용식이 말했습니다. 명자 씨, 차는 제가 계속 태워드릴게요. 대신 봉사 끝나면 꼭 연락만 주세요. 그게 규칙이 됐습니다. 아니, 이미 규칙이었는데 그날 다시 확인된 거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용식이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고 현관 앞까지 따라왔죠. 내일도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봤어요. 용식의 차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일주일에 2번씩 찍혀 있었죠. 봉사 가는 날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동그라미가 용식을 만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였어요. 봉사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용식이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 드라이브하고 가요. 한강 쪽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용식이 말했습니다. 명자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용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요하는 톤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안하는 것처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죠. 용식은 친절했고 나쁜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용식한테 전화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어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죠. 용식이 옆에 앉아 있었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썼어요. 용식도 썼고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소리가 났죠.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 부부가 된 거였죠. 용식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식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세면도구였죠. 제가 방 하나 쓸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용식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침대를 정리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이 집에 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낯설었어요. 누군가 옆방에 있다는 게요.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재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2달은 평범했어요. 용식은 말이 적었고 저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죠. 같은 집에서 자고 밥 먹고 TV 보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용식은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뭐 하는지 묻지 않았죠. 일 보러 간다고만 했고 저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제 일상도 비슷했어요. 복지관 봉사는 계속 나갔고 장 보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온 건데 통신사 로고가 찍혀 있었죠. 집에 올라와서 뜯어봤습니다. 휴대폰 요금 고지서였어요. 13만 원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제 휴대폰 요금은 늘 3만 원 정도였거든요. 13만 원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고지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제 번호가 아니었어요. 다른 번호였죠. 제 명의로 개통된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는 통신사에 전화했어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2달 전에 개통되셨네요. 제가 개통 안 했는데요. 서류에 사인이 있으세요. 본인 확인도 됐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용식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용식이 고지서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명자 씨 명의로 하나 개통했어요. 제 신용이 안 좋아서요. 왜 미리 안 물어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때요.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용식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요. 이틀 뒤였습니다. 또 우편물이 왔어요. 이번엔 카드사였죠. 카드 발급 안내문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카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신청 안 했는데요. 신청서에 사인 있으세요? 한 달 전에 발급됐습니다. 한도가 얼마예요?